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 자유당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강은교의 시집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에서 몇 편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괴멸과 그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TV조선 폐기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 그리고 트나잇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다가오는 월드컵 시즌을 맞아 정수리 빈 공간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인민들을 위해 원료부터 급이다는 안전하고 풍성한 정수리 구원템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판매를 전격 허락하시었다. 흑채를 써도 모발이 가라앉아 걱정, 바람에 날리고 물에 씻겨내려 걱정, 손에 시커멓게 묻어나서 또 걱정. 여타 제품의 허접한 경거망동질로 가뜩이나 빠진 머리가 더 빠지는 인민들에게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한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만 있으면 될 것이라며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압도적인 흑채 성능과 두피 트러블이 걱정 없으며 격렬한 운동과 장마철 폭우에도 끄떡없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을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입니다.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조선의 최고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발표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물론 지난 보수정부는 집권 9년 동안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후진하려 온갖 농간과 꼼수를 부리며 대결주의를 고착화시키려 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극한적 위기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선생이 귀국해서 했던 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 공언대로 이 땅에서 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김대중 선생의 철학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정상국가로 나가려는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함께 민족의 새날을 열려 애쓰고 있습니다. 분단을 이용해 먹으면서 연명하려던 정치 세력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괴멸적 수준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은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온갖 색깔론에 시달리면서도 민족의 미래를 염려했던 선각자 김대중 선생을 기억합니다. 그는 10여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철학은 촛불 민주주의와 함께 부활해 오늘 한반도에 생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민심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한반도 평화를 넘어 작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극복하며 화합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어록을 소개하며 오늘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동서로 갈라지고 계층 간에 대립하고 세대 간의 갈등에서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의 뉴스 한장. 전통적인 보수 텃밭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지역주의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실현돼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김경수 당선인은 지난 4월 출마 선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드루킹 사건이 나오면서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게 없지만 이런저런 그 논란이 되면 대통령님께 혹시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국정 운영에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오히려 좀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게, 그리고 그럴 게 없다면은 실제로 어떤 그 과정을 밟더라도 특검 조사까지 포함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뚫어나가더라도 정면 돌파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네. 마지막 순간에 혹시 그렇게 조언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의견들이 일치했습니다. 당과도 그렇고 그다음 또 가까운 분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대부분 정면 돌파하자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혹시 대통령하고도 상의하셨나요? 이런 걸 어떻게 대통령님하고 상의합니까? 아니, 이제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까 싶어서 고민하셨다면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신데. 제가 출마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하고서는 대통령과 직접 이 문제를 상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하셨다 하더라도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없겠죠. 안 하신 걸로 제가 공식적으로. 예. 이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찍부터 계속 출마하셨고 여러 번 낙선하셨고, 그래서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본인에게? 그리고 민주당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면 90년 3당 합당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이 있습니다 하고 혼자 외롭게 이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좀 먼 길을 돌아온 거죠. 정치와 경쟁이 실종됐던 지역이 이제 다시 건강한 경쟁 그리고 지역주의 극복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꿈이 이제서야 이제 30년 가까이 흘러서 실현돼 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이 일당 독점의 폐해라고 하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 조선 비핵화의 주요 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바탕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조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기간을 약속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정세현 전 장관 그리고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대담 들어보시죠. 아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까지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 이런 희망사항을 밝혔다고 하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계속 키를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할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네. 2년 반 남았죠, 임기가. 2년 임기가, 전반기, 1기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네. 그건 완벽하게 비핵화를 시킨다기보다는, 이제 비핵화, 그야말로, 이제는 이렇게 되면 북한이 비핵화 안 할 수 없다. 네. 초기 조치 내지 중간 단계까지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폼페이오도 가만 보니까, 자기네가 달성할 목표만 자꾸 제시하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북한한테 이거까지는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대체로 이제 비전만 제시를 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예. 이것도 같이 나가야 이게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건데. 예. 그러나 2년 반이면은 아마 앞으로 2년 반이면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당신이 네. 재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모양새 있게 그리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쥐어주겠다. 그러니 당신도 나한테 손에 잡히는 성과를 쥐어달라. 그런데 그 대목을 지금 생략해가지고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도 트럼프는 어떻든 북한 문제를 중간 선거 또 자기의 다음 차기 선거에 활용할 것이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미국 내 상황, 정치 상황이나 분위기를 이용하면서 향후 일정이나 어떤 조치에 분명히 참고를 하고 있겠군요. 물론이죠. 네. 그 사람들 남북 회담 할 때도 보면은 남쪽의 동향을 우리보다도 상세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국내 정치 동향까지도 그다음에 또 지방에서의 무슨 유력 정치인의 발언까지도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협상거리를 삼으려고 그러고 또는 압박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눈 감아 동의할 테니까 인정할 테니까 그 대신 남쪽에서 이런 걸 좀 분명히 해달라는 식으로 협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정치 동향을 북한이 활용하지 않고 그냥 미국이 부른 대로 답안지를 받아쓰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그건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앞으로 2년 내에 북한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쥐어줘야만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쥐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폼페이오가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비전의 선언이 중심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내 비판과 달리 미국이 얻은 거는 뭐고 또 북한이 얻은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얻은 것은 지금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면은 앞으로 회담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약속을 끌어낸 겁니다. 아, 예. 또 하나는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 정상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그랬는데 공동선언문 1조에 보면 1항에 보면은 또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로 나간다. 맞습니다. 네네. 새로운 관계라는 것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간다.
그것을 약속받았다는 거. 네. 그게 북한으로서는 큰 성과고, 미국으로서는 다시 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나왔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또 한 번 받아냈는데, 예. 그 문장을 보면은, 그거는 양국이 노력한다가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노력한다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걸 문맥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뭐 비핵화 일정이 없느니 아니 정상들이 무슨 비핵화 일정까지 짜요.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역시 부담이 컸을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은 중단이 아닌 축소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 계속 그 이야기를 거듭거듭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훈련 중단으로 그러니까 결론이 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훈련의 축소로 귀결될 거라고 봅니다. 중단이 아니라 축소?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즉 다시 말해서 UFG 훈련은 지휘소 연습입니다. 예. 여기에 항공모함이 올 이유도 없고 이지스함이 올 이유도 없고 전략 폭격기도 올 이유가 없어요. 예. 대략 8월에 진행되는 그 시점에 지휘소 CPX라고도 군사용어로 합니다. 네네. 그때 미 본토에서 전쟁 수행 요원이 약 2,000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 전원이 정보 요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죠. 네네. 그러면은 저쪽 경기도의 깊은 수백 미터 산속에 있는 지하 빵카에서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 사령관 발코니에 서면은 그 빵카 지하실의 사령관 발코니 앞에 8개의 전광판이 시연이 됩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동영상부터 해서 별의별 게 다 뜨는데 그 사령관의 결심을 보좌하는 전쟁 수행 요원들이 이제 아래층에 컴퓨터실과 각종 지휘 통제실에 근무를 합니다. 네네. 이걸 을지 포커스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뭐 정신없이 전략 자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냥 기능적 훈련이었는데 이게 좀 미국에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담이 큽니다. 네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올해 초에 요코스카에 정박했던 미국의 이지스함이 3조 원짜리 배가 그 최첨단짜리 배가 지나가는 바지선을 못 봐서 충돌해가지고 예. 배는 못 쓰게 되고 8명의 미군이 사상됐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해리 해리슨 태평양 사령관이 경질이 됩니다. 그분이 이번에 주한미 대사로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 원래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미군 해군 함정의 승조원들이 훈련이 너무 많아서 피로해가지고 결국은 저녁이 있는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러면 미군 입장에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비용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미군의 피로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반가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거죠.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과했던 거고요. 이런 훈련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면은 태평양 지역에만 구축함급 이상 미 함정이 약 한 670대가 배치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350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결정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물론 우리 정부하고 동시에 발표했으면은 더 좋았겠죠. 예.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보수 진영이라고나 할까, 네네. 또 안보를 중시하는 분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하는 식으로 나왔다는 건 좀 유감입니다. 네. 네, 이런 점은 우리가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말이 뭡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상의했다는 거고. 예예. 또 매티스 국방장관이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네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할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던 건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로 미군도 좀 무리를 했다. 줄여도 상관없다. 쉴 때가 됐다. 예. 예. 아니 미군 장교들은 전역이 있는 사람 복지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정의당이 항상 복지를 얘기합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전 후보는 지방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지지자들의 표심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에도 홍준표 당시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판 역전극을 성사시킨 샤이 보수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부끄럽게 돼버렸죠. 부끄럽게 돼서 여론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를 많이 하면서 여론조사 이거 내가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결과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소 5곳 이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장담했던 홍준표 대표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곳에서 승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북과 대구 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친 겁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51곳에서 자유한국당은 5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바른미래당 소속 당선자는 없었습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이념 지형은 바뀌지 않는다. 문제는 40%로 추산되는 보수들이 갈 데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이 참여했던 사전투표에서 20대 투표율은 22.36%로 전체의 평균을 넘었는데요. 반면 보수 색채가 강한 70대 이상의 투표율은 18.6%로 전체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샤이 보수의 결집을 노렸지만 과거 인물의 재등장 그리고 대안 없는 정부 비판으로 오히려 보수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홍준표 전 대표는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이렇게 밝히며 대표직에서 물러났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방선거를 정리하는 기분으로 자유당이 선거에서 경제는 자유당입니다. 혹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등등 했었던 헛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자유당이 경제를 쟁점으로 잡아서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진짜 웃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제가 선거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조지 레이코프라는 신경언어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던지는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코끼리가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의 심리고 그게 프레임의 무서운 점입니다. 선거 때 상대가 프레임을 걸면 제일 나쁜 태도는 레이코프의 설명으로는요. 자꾸 그걸 대답하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해명을 하는 순간 그쪽 프레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머릿속에서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 때 자유당 애들이 경제는 자유당입니다 할 때 제가 5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일 크게 콧방귀를 뀌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웃기려고 이러나 개그가 이번 선거 컨셉인가 싶었는데 예. 일부러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론하고 앉아있으면 그 프레임에 빠져들 것 같았던 거죠. 물론 빠져들지도 않았겠지만 하여간 이것 말고도 워낙 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큰 프레임들이 있어서 대답을 했어도 됐어 보임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프레임에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동화된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 정말 그랬나요? 그러면 할 걸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조금 후회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이제 딱 끝났으니까 지금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선거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자유당이야. 이런 프레임을 자유당이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촛불혁명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1년여가 지났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확 바뀌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 확 바뀌었다는 게 체감이 되는 요 1년, 확 바뀌었다는 요 대목 때문에 경제가 자유당의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인권, 적폐청산 뭐 이런 영역은 확 바뀌었다는 게 온 국민이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영역이 경제 영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 영역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세상에 어떤 나라의 경제가 1년 만에 작년에는 극빈세였는데 갑자기 올해 막 부유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제라는 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바란다면 경제를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로또 번호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영역이 1, 2년 안에 확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보기에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겁니다. 다른 건 확 바뀌었는데 요건 남아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경제라는 영역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경합터입니다. 그래서 일치된 국가적 견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파저티브 썸, 뭐 제로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경제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파저티브 썸 게임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영역을 제로섬 상황, 내가 이만큼 얻으면 상대가 이만큼 뺏기는 상황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이런 거 여론조사에 보면 80%가 찬성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파저티브 썸 결론이 가능해요. 그런데 최저임금 급속 인상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으로 보일 만한 요소가 있죠. 노동자들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본다. 이런 식의 저쪽의 이익, 이쪽 손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80%, 90%에 이르는 전 국민적인 지지 이게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유당으로서는 비빌 언덕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리고 경제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확 바뀌었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큰 소리로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좋은데 그러면 9년 동안 뭘 하시다가 이제 와서 지랄이시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강력한 복지 정책은 북유럽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생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정책입니다. 1, 2년 안에 이게 확 바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 복지국가가 확립되는 데까지 3인당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상당히 심각한 계급투쟁을 벌입니다. 예.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당 애들은 9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경제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면 9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좀 잘했어야죠. 왜 지금 와서 난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 1년간 경제의 변화가 당연히 이건 한반도 평화 문제처럼 확 바뀔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만 자유당이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안 좋았던 거냐? 아니면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는데 적절하고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저쪽에서 제일 많이 들먹이는 게 GDP니까요. GDP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GDP가 3% 성장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3분기 GDP가 이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GDP가 이례적으로 나빴어요. 3분기는 1.4% 증가했는데 1년에 3% 증가했는데 3분기에만 1.4 절반 가까이 올랐으니 무지하게 좋았었던 거죠. 반면에 4분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안 좋았었던 거고요. 작년 3분기 GDP가 발표될 때 저도 브리핑에서 헉하고 놀랐다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4분기 GDP는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건 보통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를 성장했느냐를 보는데 3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4분기는 전분기 비교해서 많이 오르기가 어렵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3분기에 추석이 없었어요. 추석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그 슈퍼 할러데이, 열흘짜리 휴일이 4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래서 4분기 GDP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사실 예견이 됐던 겁니다. 이번 1분기 GDP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딱 1% 올려서 1% 고기에 딱 걸려 있던데 올해 목표가 3% 정도니까 사실 1분기에 1% 오른 거면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감안하면 괜찮은 수치입니다. 예, 뭐 어마무시하게 좋다고는 말을 못해도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 속에 가려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4분기에 0.1% 마이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4.9% 폭락을 합니다. 서비스 수출도 마이너스 5.4% 박살이 났습니다. 요거는 아마 사드 영향이 특히 컸을 겁니다. 중국 관광객이 워낙 줄었으니까요. 건설과 사드 영향 상황에서 4분기가 제자리 걸음으로 버틴 이유는 내용이 민간 소비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GDP의 소비가 기여한 대목이 0.6%포인트 상승을 해서 4분기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의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커버를 해준 거죠.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1분기 GDP가 1.0% 증가로 괜찮았는데 건설 투자 1분기 증가율은 전기 대비 1.8%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측치가 무려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어요. 건설업의 전분기 대비 생산 증가율도 2.1%로 아주 낮습니다. 작년 1분기는 4.8, 2016년 1분기는 3.7. 그러니까 대략 1분기에는 한 4%에서 5% 정도 생산 증가율이 올라야 되는데 올해 1분기는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올해 1분기 소비의 역할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민간 소비가 0.7% 늘었는데 이게 작년도 1분기 이후에 제일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 GDP 숫자를 숫자로만 끌어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제일 편한 건 건설 분야에 돈을 때려박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지으면 여기에 드는 돈이 다 GDP에 잡히니까요.
이게 이명박근혜가 즐겼었던 방식이죠. GDP 목표 달성한다고 4대강 파헤치고 뭐 빚내서 집사라 이 지랄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 1분기 GDP 숫자에 보면 건설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반면에 국내 소비가 상당히 아래쪽을 버텨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1% 성장이라도 질이 달라지는 거죠. 가계부채가 1,400조 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이 정도로 버텨준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가 1년 만에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당연히 주기 어렵지만 그래서 내면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매우 부드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예. 제가 처음에 자유당이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선거 때 대꾸를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의 폭발적인 성장 이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를 대할 때 숫자를 좀 잘못 읽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억, 추억, 환상 이런 게 너무 큽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본, 독일이죠. 즉 이건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왔던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이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엉뚱한 목표에 자꾸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747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7% 경제 성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7%나 성장한대 70년대 80년대만큼 성장한대 이렇게 혹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암흑의 9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신께서 세상을 멋대로 주무르지 않는 한 지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한국 경제는 당분간 앞으로 7% 성장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장담하느냐면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인 세계 선진국 중에서 그 어떤 나라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7% 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안정적인 선진국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중국도 지금 악랄한 저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하면 코미디인 거죠. 세계 양강 국가인데 모름지기 그런 나라에서 대부분의 인민들이 흑빈생계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조차도 성장률이 7%에서 계속 조금씩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진국이라면 7% 성장, 5% 성장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서 제가 중시하는 핵심은 성장이 아닌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애둘러서 이번 정부는 GDP 성장 수치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던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높지 않아서 살기가 퍽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선거 때 하면 안 되죠.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워낙 성장에 대한 환상이 많아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성장 쪽은 조금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표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뭐 어쨌든 선거에서는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선거까지 한 2년이라는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장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충분히 키워놓은 경제적 파이를 잘 유지하고 조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분배냐 이걸 이제 한 2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본 도시야대학교의 하마노리코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대국 강박증을 버려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국제적으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면 수치상 다른 나라를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 몇 위, 몇 강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와닿는 지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GDP 11위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이제 10강에 가까웠구나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1도 안 와닿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1번째가 됩니까?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체감 순위는 한 52, 72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드디어 넘는다. 뭐 어쩌다고요, 그게요. 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는커녕 그 한 5분의 1도 안 되면 그게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이런 게 대국 강박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아요. 그러면 국뽕이 들죠. 대한민국 뭐 짝짝짝짝짝 다 좋은데 내가 사는 모습은요. 경쟁에 치여서 패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매일 숨이 턱턱 막혀 살아갑니다.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 가보면 니네 GDP 규모로 순위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진짜 어리둥절해합니다. 네. 국가 경제 순위 이런 수치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야 너희 나라 룩셈부르크 니네가 1인당 국민소득 1위래 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거대한 국가 단위의 성적 지표, GDP 이런 것들은 대국 강박증을 자극하는 허구의 이데올로기일 뿐이지 그 국민들의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지표라는 거죠. 그게 좋아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좋아진다고 열광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목을 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성장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벗어던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한국 선거에서도 당당하게 정치인들이 탈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겁니다. 지금이야 뭐 선거에서 탈성장 이야기하면 표 우수수 떨어질 걸 각오를 해야죠. 그런데 대국 강박증을 펼쳐내면 경제라는 단어가요. 경세재민의 약자입니다. 경세재민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GDP 성적으로 세계 10등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하는 게 경세재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접할 때 와 한국은 대국이 되기 위해서 GDP 이게 아니라 점점 더 본질로 다가가면 민중들의 고난과 가난을 구제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한국의 거시 경제 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큰 오류 없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문제처럼 확 바뀔 수는 없어도 그 경제 문제를 대할 때 너무 기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한반도 문제처럼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부터요. 예. 그런데 여전히 더디지만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배가 되는 나라, GDP가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행복이 높아지는 나라로 조금씩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기까지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자분들께서 뭐 자유당 얘기 고통으로도 안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고요. 더 많은 민중들이 경세 재민, 고난에서 구제되는 그런 경제의 본질을 향하는 한국 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이번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닿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미국으로 나가는 분이 계세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 3.15 낭만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후보님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에서 제 딸이 박사학위를 받는 수여식이 있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잠깐 미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안철수 전 후보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전 후보님은 금메달보다 은메달이 값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은메달보다 동메달, 즉 3위가 더 값진 겁니다.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안철수 전 후보님입니다. 네? 안철수 전 후보님은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3등만 계속하면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라진다고요? 안철수 후보님, 미국에 가시더라도 꼭 돌아오세요. 안철수 전 후보가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에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직에서 물러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님만큼이나 안철수 전 후보님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네,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님이 하향 지원이나 다름없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음에도 패배했다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일만 남았다고요. 하하하하. 주한미군 철수가 거론되면서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때일수록 안철수 전 후보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님은 조선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국민들은 안철수 전 후보님을 보면서 안보 불안을 떨쳐버릴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항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한쪽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백과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지방은 아침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8도, 대전, 광주 17도, 대구 16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춘천 25도, 전주 29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은교 시인의 시집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에서 여러분께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은교 시인 1945년생이시고 연세대 나오시고 동아대학교 교수시고 이름이 많이 알려진 그런 시인이신데, 자, 그 시인의 시집 중에서 뭘 골랐을까요? 아, 글쎄요. 강은교 선생의 시집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실천문학사에서 1989년에 나온. 네, 맞습니다. 제가 아끼는 고전 중 하나입니다. 예. 처음에는 허무식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다가 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민중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역사 문제를 탐구한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거도 끝난 마당이라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이 비에 씻겨나갈 것은 씻겨나가고 이 비를 하나의 자양분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은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에 읽어드릴 작품은 비처럼입니다. 비는 자유롭게, 비는 평등하게, 비에 젖은 당신들의 사랑도 아름답게, 비는 맨발로, 비는 온몸으로 신나게 부딪히고 떠내려가며 마침내 한 덩어리를 이루어 소리치며 썩은 것은 더욱 썩게 하고 새로운 것은 더욱 새롭게 하는, 비는 사상적 갈등도 없이, 비는 정치적 논평도 없이, 비는 흐르는 피, 비는 흩날리는 뼈, 비는 우리처럼, 우리는 비처럼 온 세상이 물소리로 가득하구나.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썩은 것은 더욱 썩게 하고 새로운 것은 더욱 새롭게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 비에 쉽게 내려갈 건 다 쉽게 내려가서 정말 깨끗한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집에 좋은 작품이 참 많아요. 이런 시집은 밤새 한 편씩 한 편씩 읽으면서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나누는 게 참 좋을 텐데, 예, 예. 청취자 여러분들 이 시집 구하셔서 한번 한 편 한 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작품은 이름 모르는 꽃입니다. 이름 없는 꽃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꽃들이 있을 뿐이죠. 이름 없는 풀은 무명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잡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 없는 꽃은 글쎄요, 이름이 정말 없어서 이름 없는 꽃일까요? 이름 없는 꽃은 없을 겁니다. 이름이 없다면은 인간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예. 식물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잡초라고 하셨는데 잡초에 왜 이름이 없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잡초로 분류되는 식물들에도 다 이름들이 있죠. 예. 그리고 불교의 세계에서 얘기하듯이 잡화들, 잡초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 모르는 꽃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름 모르는 꽃이 저 뒤 들판에 앉아있네. 앉아서 향기로운 바람 부르네. 이름 모르는 꽃은 이름 모르는 풀과 함께, 이름 모르는 풀은 이름 모르는 새와 함께, 알몸의 돌과 함께, 흙과 함께. 이름 모르는 꽃은 그리로 가는 모든 길들에
그림자를 쓰다듬어 주네.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악수하게 하네. 별에게 제 살에서 쉬라고 하네. 그 들판이 어디? 그 별 쉬는 곳이 어디? 사람은 들판으로 가는 길을 찾아 먼 눈을 씻고 또 씻네. 이름 모르는 꽃이 저 뒤 들판에 앉아있네. 향기로운 뿌리 깊이 누운 곳, 알몸의 흙들 평화로이 사는 곳. 이름 모르는 꽃은 이제 길이네. 이제 바다네. 바람이네. 수천 년의 햇빛이네. 아, 정말 좋은 시입니다. 예. 이름 모르는 꽃은 민초라고 바꿔서 읽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민중이라고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에 나오는 구절, 이름 모르는 꽃은 이제 길이네. 이제 바다네. 바람이네. 수천 년의 햇빛이네. 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름 모를 꽃들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악수하게 하고요. 별에게는 제 살에서 쉬라고도 합니다. 이름 모르는 수많은 꽃들이 겉으로는 이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강물을 이루면은 또는 이 거대한 바람이 돼서 대상을 휩쓸면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익히 봐온 바와 같습니다. 이들을 거역하면은 그 어떤 권력도 무사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없어 보이지만은 이름 모르는 꽃들이 하나의 아우성으로 솟아나기 시작할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편 더 할게요. 예, 교수님. 사랑법이라는 시입니다. 사랑법.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떠날 사람 떠나는 모양이죠. 집으로 갈 사람 집으로 가고, 이제 영영 갈 사람 가고, 근데 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떠나야 할 때 뒷모습 보이지 않고 떠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읽어드린 시에서 얘기했듯이 이름 모르는 꽃들이 아우성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그게 사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법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잠 깨지 않는 별을 쉽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 등 뒤에 있다. 네,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시 읽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들은 조용조용히 읊조리면은 새로운 의미들이 새록새록 다시 다가올 줄로 압니다. 한 편 더 볼게요. 예. 이리로라는 시입니다. 이리로 할 때 여기로 이런 뜻이에요. 가을엔 사람들아 이리로 오라. 와서 너희들의 씨앗을 거두어라. 길은 멀다. 옥수수 넘어진 밭그늘까진 아직 한참 가야 한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드디어 창이 흔들린다. 무서워 말라. 제 그림자를 결코 잊지 말라. 또다시 아침을 맞고 싶거든. 태양을 영영 보내지 않으려거든. 이 깊은 뿌리 보아두려거든. 이리로 가을엔 사람들아. 네, 이런 시입니다. 이 역시 빠뜨릴 수 없는 명편입니다. 아직 길은 멉니다. 옥수수 넘어진 밭그늘까지 아직 한참 가야 합니다. 우리가 1등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잘나서 1등 한 줄 알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들, 누이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동무들 있기 때문에 1등이 가능하죠. 자기가 잘해서 1등 했다고 뻐기는 순간 어떤 길로 나갈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교 시인의 이리로를 조용조용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준비한 시가 있습니다. 예. 거리시라는 제목의 작품인데요. 거리시. 네. 부제가 이한열 열사의 영전에. 네, 이 강은교의 시집에서 비교적 직설적인 어법으로 노래하는 시인데요. 근데 이 시에는 이한열이란 이름은 없잖아요. 네, 이 시의 부제가 이한열 열사 영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한 열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시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6월에 최루탄에 쓰러져간 한 젊은이를 보면서 민주주의를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정말 이름 그대로 꽃필 때까지 우리 이한열과 박종철 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드디어 하늘이 되었구나. 그대 신신한 바람 날리는 하늘이 되었구나. 아름다운 6월의 젊은이인 그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젊은이인 그대. 그대 드디어 이 땅에 길 만들었구나. 어둠이 어둠을 거두며 가는 길, 피가 피를 안으며 가는 길, 억울한 웬 죽음들 일어서는 길. 그날 1987년 6월 9일 최루탄 직격탄에 꽂힌 그대의 피 묻은 부르짖음.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 신촌을 흘러 그대의 젊음이 한강을 흘러 그대의 꿈이 반도에 흘러넘치는 것을, 반도에 누워 이리도 빛나는 것을. 그대 아름다운 6월의 젊은이인 그대, 이제 별이 되러 가는구나. 캄캄하니 더 빛나는 별이 되러 가는구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어둠의 연기, 우리가 뿌리고 있는 이 거짓의 악취들,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탐욕의 살기들에 그대의 참 빛을 뿌리시라. 우리 모두 똑바로 걸어가도록 우리 서 있는 이 벼랑 꼼꼼히 꼼꼼히 내려다 보시라. 이 싸움무성한 삶의 행진에, 이 울음무성한 시간의 진흙구렁에 모든 허약과 비겁과 모든 거짓과 기회주의 위에, 모든 눈치와 눈치 위에 그대의 빛 화살되어 언제나 내려오시라. 아름다운 6월의 젊은이 이한열 열사여, 민주주의여.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강교 시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원한 6월의 젊은이 이한열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네, 6월을 보내면서 또 7월을 맞이하면서 이한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강은교 시인의 오늘도 너를 기다린다 작품집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역사적 중심, 그리고 새로운 봄, 그리고 새로 올 계절들 함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방선거 개표 방송 가운데 KBS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시간대에 걸쳐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하며 개표 방송의 최강자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한편 SBS는 2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대 시청률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년 뒤에 치러질 총선에서 시민들은 어느 방송사의 개표 방송을 시청할 건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005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JTBC 선택할 거란 응답 33%로 나타났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30% SBS 꼽았네요. MBC 선택할 예정 시민들은 27%로 나타났습니다. 10%는 KBS를 시청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명님, 이리저리 돌려가며 볼 예정입니다. 여름밤 후박나무님, 유시민 작가 나오는 방송이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경북 구미입니다. 정답자 낭만낭성님, 다음 정답자 성규는 경수영 좋아요님, 나의 한 표가 모여 대한민국을 움직였습니다. 나르는 돈가스님, 김엄마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앙들의 김재동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군사훈련 중단은 비핵화 촉진을 위한 결단이다. 네, 이 내용 일부 소개하면서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 그리고 북미 대결의 원인이지만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은 전쟁 억제와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정권 안전과 체제 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상대의 군사적 행동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 수위를 고조시켜온 것이다. 어느 한쪽이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이 같은 위험한 질주를 막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적 군사 행태뿐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도 이런 모순적 구조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왜 군사훈련 문제가 첫 단추가 돼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평화라는 점이다. 비핵화는 평화 정착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네, 저도 기대합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